1장. 겨울의 공기는 유난히 날카로웠다. 장례식장 현관문을 여는 순간 싸늘한 냄새와 향연기가 코앞에서 섞였다. 사람들이 오가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 말들이 이상하게 멀게만 들렸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상주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옆에서는 형이 조문객의 손을 이리리 잡으며 정중히 인사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형은 단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나는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불편했다. 누군가의 마지막을 보내는 자리에서 그토록 침착할 수 있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 조문이 끝나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잦아들자 식장은 조용해졌다. 향이 다 타들어가는 냄새와 바닥에 떨어진 국화잎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때 형이 내 쪽으로 다가왔다. 보험금 서류는 내가 챙길게. 그 말이 시작이었다. 별 뜻 없는 말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다. 아버지를 보낸 슬픔보다 그 말의 어감이 더 선명하게 남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형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엔 감정이 거의 없었다. 슬픔도 안도도 허망함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해야 할 일을 처리하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장례가 끝나고 어머니는 피곤한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나는 물 한 컵을 건네며 물었다. 엄마, 형 괜찮아요? 괜찮지, 저놈은 원래 말이 없어. 이럴 땐 그게 더 든든하더라. 근데 너무 무덤덤하지 않아요? 그게 그놈 방식이지. 슬프다고 다 울어야 슬픈 건 아니잖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그럼에도 무언가 설명되지 않는 거리감이 있었다. 밤이 되자 장례식장은 절반쯤 비었다. 남은 사람들은 돌아가고 형은 혼자 상복을 벗어두고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잠든 뒤에도 그는 휴대폰을 붙잡고 무언가를 확인했다. 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의 어깨 너머로 비치는 휴대폰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다. 형, 내일은 좀 쉬어. 괜찮아, 끝내야지. 짧은 대답뿐이었다. 그는 내 말을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숙소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현수가 냉정해 보여도 믿을 만한 놈이야. 아버지 일 깔끔하게 정리할 거다. 그래도 그게 좀 그렇네요. 오늘 하루 종일 슬퍼하는 기색이 없어서요. 내 아버지 성격도 그랬다. 힘들어도 티 안 내고 할 일 먼저 하는 사람. 현수가 그걸 닮았지. 나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떨어지는 눈발은 느리게 흩어지다 녹았다. 그걸 보고 있자니 묘하게 불안했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하얀 눈밭에 서서 아버지를 찾는데 그 자리에 서 있던 건 형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왠지 모르게 서운하게 느껴졌다. 2장. 아이에게 이상 징후가 처음 나타났을 때는 초가을이었다. 뛰고 난 뒤 숨이 차는 정도라고 생각했다. 병원에서는 정밀 검사를 권했다. 나는 검사가 설마 큰일로 이어질 거라곤 믿지 않았다. 하지만 결과는 간단하지 않았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고 내 머릿속은 그 말이 다 끝나기 전에 이미 멍해졌다.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 빠를수록 좋다는 말. 그 순간부터 숫자들이 머릿속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수술비, 입원비, 보호자 생활비, 밀린 회사 업무들.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었다. 퇴근길 버스 창가에 비친 내 얼굴은 내가 보아도 낯설었다. 아내는 담담한 척했지만 손등이 자꾸 식탁을 두드렸다. 나는 그 손을 덮으며 말했다. 일단 병원 일정부터 잡자. 어떻게든 해볼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통장 잔액을 보는 순간 마음이 가라앉았다. 내가 더 벌었어야 했다. 라는 자책이 혀끝을 씹었다. 그 무렵 형에게 연락할까 잠시 고민했다. 그는 늘 바빴고 도움을 청해본 적이 거의 없었다. 청하면 내가 작아질 것 같은 이상한 체면이 문제였다. 무엇보다 형에게 무언가를 맡기면 모든 걸 다 휘어잡아 버릴 거라는 불편함이 있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내 방식대로 하고 싶었다. 결과가 좋지 않아도 내 힘으로 한 선택이면 버틸 수 있다고 믿었다. 수술 날짜를 잡은 날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으려 했다. 괜히 걱정만 하실라. 그렇게 넘기려던 찰나에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어머니는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조심스럽게 물었다. 동수야, 애는 괜찮니? 큰 수술이라던데. 아내가 얘기한 듯 했다. 나는 별것 아니라는 듯 말했다. 심각한 건 아니에요. 애기 엄마가 괜히 걱정이 앞서서 그런 거예요. 그 말이 내 귀에도 가볍게 들렸다.
통화가 끝나갈 때쯤 어머니가 덧붙였다. 병원비는 너무 염려 말거라. 아버지가 도와주신데 걱정 말고 너는 옆에만 있어라.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정말요? 그래, 병원에는 형이 대신 다녀갈 거야. 그때 내 입에서 거의 반사처럼 감사합니다가 튀어나왔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아버지는 늘 표현이 적었고 돈 얘기는 더 꺼내지 않았다. 그런 분이 먼저 도와준다고 했다. 그것만으로도 어깨의 돌덩이가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수술 전날 밤 형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다. 수술 잘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내겐 별로 와닿지 않는 위로였고 나는 알았다는 답장만 보냈다. 혹시 형이 무슨 말을 더 할까 싶어 화면을 오래 올려다봤지만 그 뒤로는 어떤 메시지도 오지 않았다. 우리는 원래 그런 사이였다. 자주 만나진 않지만 큰일이 나면 어색한 몇 마디만 주고받는 사이. 그 어색함이 오래 굳어져 견고해진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 수술은 이른 아침에 시작됐다. 차가운 복도에서 하루가 두 번쯤 바뀌는 것 같았다. 의사가 문을 열고 나와 고개를 끄덕였을 때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아내는 조용히 울었다. 그때 어디선가 전화가 울렸다. 아버지였다. 동수야, 수술 잘 됐지? 내 의사 말로는 괜찮대요. 감사해요. 곧 찾아뵐게요. 그래, 다행이다. 일단 가족들부터 살펴라. 그 말은 별것 아닌 인사처럼 들렸지만 내겐 안도감을 주었다. 의사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이를 살려주신 것 같았다. 며칠 뒤 수납 창구에서 서류를 건네받았다. 직원이 설명하는 동안 고개만 끄덕였다. 영수증에 찍힌 금액은 생각보다 컸다. 나는 어지러워져 벽에 등을 잠깐 댔다. 직원이 덧붙였다. 결제는 이미 되셨습니다. 김현수님께서 오전에 다녀가셨어요. 일단 다행이다라는 생각부터 들었다. 그리고 곧 큰 비용이 모두 처리되었다는 게 의아했다. 근근히 먹고 사는 형이 해줬을 리도 없고 아버지 혼자 해결해 주실 만한 금액도 아니었다. 하지만 더 깊게 생각해 볼 여유는 없었다. 퇴원 절차를 밟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수술 잘 끝났어. 그래, 아이는 어때? 다행히 괜찮대. 신경 써줘서 고맙다는 말하려고. 잘 버텼다. 이제 쉬어. 그는 더 묻지 않았다. 수술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내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 통화를 끊은 뒤 잠깐 서운했다. 하지만 곧 잊었다. 그날의 마지막 장면으로 내 머릿속에 남은 건 의사의 고개 끄덕임과 아이의 미약한 숨소리뿐이었다. 겨울이 훌쩍 지나 봄이 왔을 때 아버지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병원 출입이 잦아졌고 작은 낭패들이 몰려왔다. 그때마다 형은 먼저 나서서 서류를 챙겼다. 나는 형에게 미안함과 불만을 동시에 느꼈다. 좀 나누어서 하자고 말하고 싶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형은 내가 끼어들 틈을 주지 않았다. 형, 내가 할게. 됐어. 재수 씨랑 애기나 잘 챙겨. 그 말투가 싫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도 형은 먼저 몸을 집어넣고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 같았다. 나는 스스로 위축되었고 그 위축이 어느새 서운함으로 변했다. 그 무렵 어머니가 말했다. 현수가 요즘 무리한다. 말은 안 해도 내 아버지 일 때문에 마음이 급한가 보더라. 나는 억지로 웃었다. 형은 원래 바빠 보여요. 바쁘다는 말로 모든 걸 덮죠. 그놈이 덮는 건 감추려고 덮는 게 아니야. 지키려고 덮는 거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전혀 와닿지 않았다. 아버지의 병세는 계절 바뀌듯 기복을 타다가 결국 겨울 문턱에서 멈췄다. 장례식장을 서둘러 잡았다. 형은 그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내가 보기엔 차가워 보였고 어머니 눈에는 든든해 보였을 것이다. 나는 어느 쪽도 확신하지 못한 채 의자에 앉아 물만 마셨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절차를 멈추고 영정사진 앞에 하루 종일 앉아있고 싶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계산을 해야 하고 누군가는 도장을 찍어야 한다. 형은 늘 그 역할을 맡았다. 나는 그런 형을 고맙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틈에 내가 밀려나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지나고 보니 아버지에게 제대로 고맙다는 말씀도 못 드린 것 같았다. 마음은 늘 고마움을 외쳤지만 행동으로 옮긴 적이 별로 없었다. 그리고 내 아이의 수술비를 도와준 그날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크게 자리 잡았다. 그래서 장례가 끝난 뒤 형이 보험금 서류는 내가 정리할게라고 말했을 때 이상하게도 그 말이 더욱 거슬렸다. 아버지의 마지막 돈이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채웠다.
그건 아버지에게서 우리 가족에게 건너온 어떤 표식 같은 것이었다. 표식을 누가 쥐느냐가 갑자기 중요한 문제처럼 느껴졌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애쓸수록 형의 침묵은 더 두꺼운 벽이 되어 앞을 가렸다. 그 무렵 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어머니와 아이에게 더 잘하자. 아버지가 남긴 호의에 보답하자. 그리고 형과는 잠시 거리를 두자. 그게 서로에게 덜 상처가 될 거라고 믿었다.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도망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현실의 숫자와 감정의 무게가 엉켜 있을 때 사람들은 자주 오해를 선택한다. 오해는 책임을 한쪽으로 밀어넣기에 쉬웠다. 나는 쉬운 길을 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훗날 가장 어려운 설명으로 되돌아올 줄은 몰랐다. 3장. 아버지를 보낸 지 며칠 후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유족보험금 관련 확인 전화입니다. 수령이는 장남 김현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이 막혔다. 예? 그게 형이요? 내 신청은 이미 완료됐습니다. 서운한 감정이 머리끝까지 올라왔다. 통화를 마치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보험금은 형이 다 받는 거예요? 그래, 그게 아버지 유언이었다. 유언이요? 아버지가 그러셨어. 현수가 알아서 하게 해라고. 그게 다예요? 좀 더 얘기를 해보시지. 동수야, 그때 아버지 상태가. 됐어요. 말을 끊고 나니 목이 탔다.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형은 어쩌면 실무를 대신 맡은 것뿐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쪽은 불편했다. 아버지의 흔적이 형의 손에만 넘어간다는 사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며칠 뒤 집에 들른 어머니는 내 눈치를 살폈다. 현수가 이번 주에 들른댄다. 왜요? 아버지 장례랑 보험금 정리 다 했나 봐. 처리하기 전에 우리도 같이 얘기해야죠. 글쎄, 그놈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더라. 그 말이 또 내 속을 뒤집었다. 엄마는 왜 아무 말 안 해요? 그게 다 형 마음대로 되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놈이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 매번 그 생각이 문제예요. 형은 자기 생각으로만 굴러가는 사람이잖아요. 어머니는 내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동수야, 사람 일은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이미 감정은 앞서 있었다. 다음 날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보험금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형 혼자 다 정리했다며 그거 가족끼리 상의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유언이 있었어. 아버지가 직접 얘기하셨어? 그게 무슨 소용이야. 어차피 내가 책임질 일이다. 책임? 그게 무슨 뜻이야. 가족 돈을 혼자 책임진다는 게 말이 돼? 나중에 설명할게. 맨날 그 말이잖아. 나중에 형 사람한테 왜 그렇게 말을 안 해? 설명해봤자 내가 믿을 것 같냐? 믿는 건 둘째고 설명이라도 해야지. 왜 형만 생각해? 그 순간 형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됐어. 지금은 그럴 여유 없다. 여유? 결국 돈 때문이지. 통화는 그 말로 끝났다. 휴대폰 화면이 꺼진 뒤에도 내 손끝이 떨렸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완전히 끊겼다. 시간은 흘러 아버지의 제삿날이 다가왔다. 어머니는 그날 형이 제사를 준비한다며 미리 다녀가겠다고 했다. 형 혼자요? 응, 내가 일 바쁘다니까 먼저 한다더라.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허탈함을 느꼈다. 형은 내가 없어도 잘 해냈고 나는 점점 가족의 바깥으로 밀려나는 기분이었다. 며칠 뒤 어머니 집에 들렀을 때 식탁 위에는 형이 사다 놓고 간 제수 음식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벌써 왔다 갔어요? 새벽같이 와서 다 해놓고 갔다. 그럼 같이 좀 있으라 하지. 바쁘다더라. 일 나가야 한다고. 형은 늘 그렇게 떠났다. 들어오는 소리보다 나가는 소리가 더 익숙한 사람이었다. 나는 음식 냄새가 식어가는 동안 괜히 어머니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형은 가족 일도 자기 일정처럼 해요. 혼자 와서 혼자 하고 다 했다고 말 한마디 남기고 사라지고. 그놈이 그런 놈이지. 어머니는 짧게 웃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쓸쓸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형을 믿지 않겠다고. 가족을 위한다는 말이 결국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는 핑계처럼 들렸다. 나는 그를 믿을 수 없었다. 며칠 후 형이 전화를 걸어왔다. 잘 다녀갔지? 엄마 건강은 어때? 괜찮아 보이던데 왜? 요즘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 형이 알면 됐지 뭐 어차피 다 알아서 할 거 아냐? 동수야. 형, 나도 이제 내 가족 챙기기 바빠.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 대신 나중에 오해하지는 마. 오해할 일이나 만들지 마. 그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가슴이 뛰었다. 나는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왠지 모르게 공허했다. 그해 겨울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의사 말로는 오래된 병이 다시 도진 거라고 했다. 입원비는 생각보다 컸다. 나는 주머니 사정을 계산하며 한숨을 쉬었다. 그때 형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다. 엄마 병원비 내가 처리했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나는 휴대폰을 덮었다. 고맙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또 혼자 결정했네. 그 생각만 들었다. 며칠 후 병실에서 어머니를 마주했다. 창가에는 겨울 햇살이 비쳐 있었고 그 빛이 어머니의 손등에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묻고 싶었다. 형이 또 뭘 알아서 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물만 건넸다. 엄마, 형은 오늘도 안 왔죠? 밤에 왔다 가더라. 밤에요? 너 오기 전에 들렸다고 하더라. 왜요? 그놈이 네 눈치 많이 본다. 제가 뭐려? 그놈은 항상 그런다. 말은 세게 해도 속은 약해서.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속이 약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무뚝뚝하게 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나는 창밖만 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가 생각했다. 저 눈이 녹을 때쯤이면 형과 나 사이의 얼음도 녹을까? 그건 그냥 스스로를 달래기 위한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다. 4장. 병실 공기는 늘 미지근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기가 오래 머무르는 곳. 창가 커튼을 반쯤 걷어두니 겨울빛이 바닥에 얇게 내려앉았다. 나는 물컵을 채워 어머니 머리맡에 올려두고 의자 다리를 소리나지 않게 옮겼다. 말없이 자리를 지키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속에서 딱딱한 것들이 조금씩 부서지는 느낌이 들었다. 물 한 모금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바람 빠지는 공기처럼 가벼웠다. 나는 빨대를 잡아 입술에 가져다 줬다. 조금 마신 뒤 어머니가 내 손등을 천천히 눌렀다. 그 손길이 신호처럼 느껴졌다. 동수야. 네. 이제는 말해야겠다. 너희한테 미안해서 그동안 맴돌던 말을. 나는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는 한 번 숨을 고르고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을 눈으로 쫓았다. 그 눈동자에 오래된 겨울이 한 겹 더 내려앉는 표정이 지나갔다. 그때 네 아들 수술하던 날 있지. 네. 그 돈 아버지가 아니라 현수가 냈다. 말은 짧았지만 병실의 온도가 바뀐 것 같았다. 나는 잠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다음 순간 미지근하던 공기 속에 얇은 얼음이 끼었다가 깨지는 소리를 들은 듯 했다. 어머니, 그게 무슨... 현수가 그러자고 했다. 아버지가 낸 걸로 하자고. 네가 부담될까 봐. 나는 입술을 다물었다. 그날의 수납 창구, 하얀 영수증, 모두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순서 없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아버지께 고마워해야 한다고만 생각했다. 그 고마움이 누군가의 빚 위에 세워진 줄은 몰랐다. 현수는 그때 여윳돈이 없었어. 가게가 기울고 들어오는 건 고지서뿐이었을 거야. 어머니의 시선이 천천히 내 얼굴을 지나 병상 모서리로 갔다. 그래도 현수가 먼저 나섰다. 빌릴 데를 찾아다니고 새벽마다 운전 나가는 것 같더라. 동수애가 살아야지 그 말만 했다. 나는 묻지 않으려던 질문을 꺼냈다. 그럼 왜 그걸 형 입으로 말하지 않았죠? 네 체면 때문이다. 어머니가 조용히 웃었다. 쓸쓸하고 따뜻한 모양의 웃음이었다. 네가 형한테 손 벌릴 사람 아니라는 거 현수가 안다. 넌 힘들어도 내 방식대로 버티는 사람이라는 것도. 그래서 아버지로 돌리자고 먼저 말을 꺼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마음속에서 형을 향해 날려보낸 말들이 한꺼번에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가슴 언저리에 박히는 기분이었다. 형의 무뚝뚝함, 형의 침묵, 형의 내가 처리한다는 말투. 그게 모두 나를 배제하려는 태도라고만 생각했다. 그 말들이 사실은 나를 감싸려는 배려였다는 걸 난 모르고 있었다. 어머니가 다시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그 일을 알고 고마워하셨지. 그 사람도 속이 상했어. 자식 일에 매번 못 나서는 마음이 얼마나 미어지는지. 그래서 유언처럼 말하셨다. 보험금은 현수가 정리하게 해라. 내 몫은 그놈 손을 거쳐 가게 해라. 그럼 그 돈을 형이. 손도 안 댔다. 어머니가 단호하게 잘랐다. 벌어서 갚더라. 밤을 나눠서.
대신 보험금은 그대로 뒀다. 나중에 큰일에 쓰자고. 너한테 말 안 한 건 또 내가 상처받을까 봐. 왜 나만 몰랐냐고. 한동안 말이 끊겼다. 나는 빈 종이컵을 손가락으로 말아 올렸다 펴기를 반복했다. 종이의 질감이 손끝에서 부서지다 다시 펴지는 동안 오래된 장면들이 자막처럼 올라왔다. 장례식장에서의 형 상복을 벗어두고 서류를 정리하던 어깨, 휴대폰 불빛에 잠깐 비치던 옆 얼굴. 슬픔이 없던 얼굴이 아니라 슬픔을 미루는 얼굴이었다. 병원비. 내 목소리가 내 것 같지 않았다. 이번 어머니 병원비도 그 보험금에서? 그래. 왜 말 안 했어요? 내가 불편해할까 봐. 어머니가 웃음을 거두고 내 손을 다시 눌렀다. 현수는 내가 감정으로 움직이는 걸 안다. 그래서 뒤에 남은 현실은 자기가 떠안는다. 대신 너는 곁을 지키는 사람이래. 그게 분담이라고. 그놈 말투가 모질러도 마음은 한 번도 모질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창문을 조금 더 열었다 닫았다. 겨울 공기가 잠깐 스며들었다가 다시 병실의 온도에 녹아들었다. 벽시계 초침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내 안에 오래된 오해가 뒤로 한 칸씩 물러났다. 어머니. 응. 형 요즘 어디서 자요? 밤에는 운전하고 낮에는 근처 고시원에 잠깐 눕는다는구나. 내가 있을 때는 문 앞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가더라. 왜요? 네가 화낼까 봐. 네가 형한테 서운한 게 줄어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놈이 그러더라. 나는 그제야 웃음이 나왔다. 울음과 닿아있는 종류의 웃음. 마음 어디선가 매듭이 느슨해졌다. 그 느슨함이 오래전 내 방식이라 믿고 고집하던 것들을 하나씩 풀어내는 느낌이었다. 잠시 뒤 어머니의 전화기가 진동했다. 화면에 장남이라는 글자가 떴다. 어머니가 눈짓으로 내게 대신 받으라 했다. 나는 병실 창문을 등지고 서서 통화를 눌렀다. 형. 엄마는? 좀 나아졌어. 의사 말로는 며칠 더 지켜보자고. 알겠다. 형. 왜? 아니야.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내 형이 말을 이어갔다. 내일 아버지 산소 갈 건데 너도 한번 와라. 알겠어. 여전히 무뚝뚝했던 통화가 끝났다. 이상하게도 이번엔 아무것도 끊긴 느낌이 들지 않았다. 어머니가 내 표정을 보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동수야. 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방식으로 사랑한다. 현수는 말 대신 일로 했고 너는 옆을 지키는 걸로 했다. 틀린 게 아니다. 다만 서로 그걸 알아보는 게 늦었을 뿐이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말이 오늘의 요약 같았다. 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눈동자가 맑아진 듯 보였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병실 벽에 붙은 겨울빛이 서서히 길이를 바꾸며 바닥을 지나갔다. 나는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다시 잡았다. 손등에 얇은 혈관이 겨울강처럼 파랗게 드러나 있었다. 그 위를 내 손이 천천히 덮었다. 5장. 눈이 조용히 내리던 날이었다. 새벽부터 쌓인 눈이 길 위에서 반짝였다. 산 입구에서 형이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 외투에 붙은 눈송이를 털지도 않은 채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둘 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나란히 걸었다. 하얀 숨이 두 줄로 엇갈려 흩어졌다. 아버지 산소 앞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다. 형이 먼저 와서 눈을 쓸고 작은 캔커피 2개를 묘비 옆에 둔 것 같았다. 김이 피어올라 천천히 바람에 흩어졌다. 나는 그 옆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다. 차가운 공기 사이로 들려오는 형의 숨소리가 유난히 선명했다. 춥네. 응. 찾아오기 힘들지? 괜찮아.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오랜 시간이 지나간 기분이었다. 한때는 서로 눈도 마주치기 어려웠던 사이. 이제는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나는 형의 손등을 봤다. 거칠고 갈라진 손. 밤새 운전대를 잡던 손. 그 손이 얼마나 많은 일을 대신 감당해왔는지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나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동안 형을 향해 품었던 말들이 목구멍에서 엉켰다. 결국 입에서 나온 건 짧은 한마디였다. 엄마한테 다 들었어. 형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저 시선을 묘비에 둔 채 커피를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때 형이 그랬다며 아버지가 도와주신 걸로 하자고. 난 그런 줄도 모르고. 형이 조용히 말했다. 네가 내 동생으로 편하게 있었으면 됐지. 빚진 사람으로 남는 건 싫었다. 됐어, 그만해. 마지막 한마디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이제야 형의 말투가 이해됐다. 감정을 덮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 감정이 흘러넘칠까 두려워 삼킨 침묵이었다. 나는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알겠어. 형이 늘 먼저 움직였다는 걸. 나는 그걸 부담스럽게만 생각했어. 부담일 수도 있지. 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끝이 조금 흔들렸다. 가족이란 게 원래 그래. 누군가의 배려는 곧 누군가의 부담이 되거든.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나는 커피를 조금 떠서 묘비 앞에 부었다. 하얀 김이 피어올라 바람에 흩어졌다. 아버지도 아마 알고 계셨겠지. 형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셨을 수도 있지. 아니야, 분명히 아셨을 거야. 형은 아버지를 닮았으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잦아들자 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동수야. 응. 가족은 말로 싸우고 행동으로 풀면 된다. 그건 아버지께서 자주 하셨던 말이지. 그렇긴 한데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말이다. 나는 그 말을 곱씹었다. 형의 말에는 늘 계산이 있었다. 감정 대신 시간으로 만든 문장. 그걸 나는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형. 왜? 이제 혼자 하지 마. 뭐가 됐든 내가 같이 할게. 형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한 번의 끄덕임이면 충분했다. 눈길을 내려오며 나는 조용히 생각했다. 사람마다 사랑하는 방식은 다르다. 어떤 사랑은 말로 남고 어떤 사랑은 행동으로 남는다. 그리고 어떤 사랑은 끝내 아무 말도 없이 남는다. 형의 등 뒤로 내 발자국이 이어졌다. 그 거리가 멀지도 가깝지도 않았다. 딱 좋았다. 내 인생에서 형과 나 사이의 간격이 처음으로 맞아떨어진 것 같은 순간이었다. 가족의 사랑은 말보다 오래 남는다. 침묵 속에서, 행동 속에서, 그리고 늦게나마 찾아온 이해 속에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